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의 마지막 의료 관련 감염 관리예요. 어, 어쩌면 미생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이 챕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인간호학 지금 실습하고 있고 이렇겠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계속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요새 코비드-19, 코로나19가 돌고 있는데 이게 병원이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어딥니까? 뭐 다단계 판매하는 데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걸 통해서 쭉 돌고 있어서 이제 접촉 감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한 5년 전에 이제 메르스가 돌 때는 이 의료 관련 감염 관리가 더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기관에서 주로 이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그때 메르스가 돌 때는 주로 병원에서 어, 돌고 있었거든요. 전파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가 됐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식으로 병원체들이 전파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아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 관리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요. 이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감염대책위원회, 그다음에 감염관리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간호사로서 주로 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될 텐데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 감염대책위나 감염관리실을 두고 감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일부는 이런 감염관리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 중에 물론 지금 실습을 못해서 주로 이론으로 배웠지만 소독과 멸균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간호학이나 이런 데서 손위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서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의료 관련 감염도 주 요인별로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된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고 그다음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일선에서 감염에 노출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 직원으로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아울러 환자에게 전파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슬라이드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2시간 분량이 넘는데 가능하면 줄여서 얘기를 하기로 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요. 원래 병원이라는 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데인데 그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감염이 돼서 병을 얻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병원 갈 때는 멀쩡히 걸어 들어갔는데 병원에 며칠 있다가 못 나왔다든지 기어서 나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 감염이에요. 제일 흔한 게 여기 보면 요로 감염이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요로 감염이 왜 일어난다고? 카테터라고 하는 도뇨관 삽관술이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흔한 게 수술 부위 감염이에요. 수술 부위 감염. 그 다음으로 이제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혈류 감염. 이건 또 왜 일어날까요?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을 하느라고 우리 정상적인 방어막을 칼이나 막 이런 걸로 열어놓으니까는 세균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고, 혈류 감염은 주사 바늘을 꽂거나 카테터를 꽂거나 여러 가지 침습적인 시술을 하면서 균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서 일어나는 폐렴, 이런 순서대로 감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 이게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그 병상 규모별 병원 감염 건수, 그다음에 입원 일수, 병원 감염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로 감염, 그다음에 뭐 폐렴, 혈류 감염이 각 병성 따라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서는 요로 감염이 가장 많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앞에 그래프와는 좀 다르게 혈류 감염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폐렴이 두 번째인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요로 감염이 가장 흔한 병원 감염의 원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로 감염은 주로 요로 카테터, 도뇨관이라고 하는 거 쓸 때 많이 생기고 혈류 감염은 카테터, 이것도 혈관에다 꼽는 카테터예요. 중심정맥 카테터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우리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쇄골화 정맥에다 꼽는 그런 카테터예요. 그 다음에 뭐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폐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병원 감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그 감염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병원 환경에서 전파되었다라는 게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구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전파된다. 그 중에서도 의료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환자, 그 다음에 방문객,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환자와의 접촉도 차단하기 위해서 1인실 위주로 병실들을 지금 재편하고 있고, 방문객들의 방문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인들이 손 깨끗이 씻으면서 환자와에게 자기의 병균을 옮기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병원 문화가 독특해요. 기본적으로 다인실을 써요. 미국 가면 워낙 의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다 1인실입니다. 거의 다. 다인실이 별로 없어요. 한 명이 한 병상을 차지하고 한 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4인실, 5인실, 6인실 이렇게 있으면서 밤새 옆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서로 막 퍼지게 되는 그런 온상 역할들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인실을 할 수 없이 두더라도 병상하고 병상, 침대와의 거리를 많이 띄우도록 하고 밀도를 낮추도록 하는 그런 법이 지정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병원 문화에 독특한 게 하냐면 병문안 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병문안을 안 가면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꼭 가서 손 꼭 붙잡고 얘기하면서 병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음식물이나 이런 걸 꼭 가져다 주면서 감염기를 높여주는 그런 병원 문화가 있어요. 이 과정 중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균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건강한 사람이 자기들 몰래 갖고 있던 것들을 병약한 환자에게 퍼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가 유행이지만 한때 메르스가 유행하기도 했어요. 메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 미들 이스트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MERS 약자를 따서 메르스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카멜플루라고도 이름이 붙었는데 낙타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서 카멜플루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뭐 전파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낙타는 중간 숙주로 생각되고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보유 숙주는
이집트 동굴박쥐, 이집트 동굴박쥐라고 하는 박쥐인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박쥐에 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다시 낙타에게 전파돼서 낙타가 또 해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이런 경로를 겪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 종주국의 오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도 메르스는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그렇게 전파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르스가 처음 퍼진 나라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중동 각지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로도 퍼져나갔는데 미국에서도 갔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퍼졌고, 특히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가 우리 대전 지역에는 옥천 성모병원 거쳐서 을지병원에도 환자가 오는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다 격리가 돼가지고 병실 하나에 격리된 채로 한 달 동안 바깥으로 못 나오면서 안에서 그 걸린 환자들이랑 같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건너왔죠.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68세 남자 환자가 2012년인가요? 그때 5월 4일 중동에서 이맘때요. 입국해서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주로 병원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부인,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사람, 환자의 딸, 그 환자를 돌보던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막 퍼져나갔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호복을 입고 방역 활동하는 일들이 시작됐고요. 그게 이제 슈퍼 전파자를 거쳐가지고 우리 병원, 을지대병원으로는 이렇게 옥천 거쳐가지고 오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창안으로도 퍼지고 이렇게 퍼졌었죠. 지금 보면 코로나에 비하면 메르스는 전파력도 세지 않고 병원성도 그렇게 세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여기는 우리 전임 병원장님이고 여기는 우리 대전시장이었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죠. 우리 병원이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석 달간 전파되었는데 이게 감염자 수, 누적 감염자 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격리된 사람 수. 격리된 사람 수가 6,700명이 됐고요.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격리된 사람은 6,700명이고, 그렇죠. 응? 18,600명일 것 같은데, 이게 개수가 잘못되어 있네요. 감염된 사람 수가. 단위가 다른 거? 제가 직접 그린 그래프인데, 뭘 지금 잘못 그렸네. 그래서, 그때 뭐 결혼식하고 뭐 이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결혼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판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결혼하고 뭐 이런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이제 일상이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메르스 때 받아들였던 교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동선이 확인되거나 발견되거나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저항이 없죠. 그래서 이 메르스가 퍼질 때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쫙 퍼졌어요. 그 전형적인 병원 감염의 형태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는 어떤가요? 이거는 숙주가 이것도 박쥐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 메르스는 중간 숙주가 낙타, 그것도 단복 낙타, 혹이 하나인 낙타예요. 혹이 두 개인 낙타는 걸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동물원에 가면 낙타들이 있는데 대전동물원에 있는 낙타들은 다 혹이 두 개인 낙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뭐 감염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19는 중간 숙주가 뭘까 하다가 뭐 옛날에 뭐 뱀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천산갑? 이 껍질을 한약재로 쓴대요. 그리고 이 고기를 그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 코비드-19 지금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중간 숙주는 이 아르마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비드-19는 병원 감염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 속의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달리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거고요. 어제까지 몇 명입니까? 13만 3천 명이 하루에 새 케이스가 됐고 누적 환자가 900만 명, 죽은 사람이 40, 이것도 이상한데? 47만 3천? 47만 3천 명이 되나? 이거 틀릴 리가 없는데, 네. 47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요새 손 세정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없던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하라고 공고되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그래서 HAI라고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자나 아니면 병원 출입자 모두 의료 관련 감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 감염, hospital infection 이런 말 썼고 또는 원내 감염, 노소코미알 인펙션 이런 말을 썼었는데 이거는 다분히 장소 제한적이에요. 병원에서만 걸리는 것, 입원해서 걸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바깥을 떠나서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돼서 걸리는 감염을 의료 관련 감염 HAI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던 병원 감염, 호스피탈 인펙션이나 노소코미알 인펙션은 뭐였냐 하면 1988년에 미국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본따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서 CDC라고 약자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을 했었냐면 입원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입원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났다. 이게 병원 감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병원 입원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제 쓰거나 아니면 면역억제제 같은 걸 써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성이 항생제나 이런 약물에 내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병원 가면 청진기만 대보고 말았을 내과마저도 요새는 웬 뾰족한 것들 갖고 사람 여기저기를 찌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침습적 의료시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병원 감염의 케이스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냐. 그리고 내가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05년이 되어서 미국의 NHSN이라고 하는 National Health Safety Network이라는 데서 이게 병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냐. 개인 의원에서도 생기고 가정 간호를 하면서도 감염이 올 수가 있고 요양원에서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묶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그 다음에 뭐 학생들, 방문객도 다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냥 병원 감염이라고 얘기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료 관련 감염의 전파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바처럼 의료인 간, 그 다음에 환자 간, 그 다음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의료인 이런 다양한 경로로 전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전파된다고요?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아야 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면역 억제 환자도 증가하고 내성균 출현하고 침습성 의료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의료 관련 감염 발생 빈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조사들이 쭉 쌓인 게 있는데 옛날 얘기긴 하죠. 74년부터 83년까지 33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세닉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노스코미언 인펙션 컨트롤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 나온 미국의 병원 감염률은 5.7%야. 무슨 얘기입니까? 100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한 6명 정도가 병원 감염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였죠. 영국은 1980년에 4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했는데 병원 감염률이 보니까 9.2%야. 아니 영국은 100명이 입원하면 그중에 9명 정도가 병원 감염이 걸린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에서 96년에 조사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병원 감염률이 3.7%. 이 정도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적네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조사가 잘못됐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입원 환경이나 의료 환경이 나을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인실 문화 있죠. 수시로 환자 보호자들이 병실을 들락날락 하지요. 음식 나눠 먹는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국내 병원 감염률 조사해서 병원 감염 중에 어느 게 제일 많나 봤더니 아까 본 거랑 비슷해요. 요로 감염이 제일 많았습니다. 30.3%. 그 다음에 96년 조사에서는 폐렴이 17.2%, 그 다음에 수술 창상 감염이 15.5%, 혈류 감염이 14.5%, 요로 감염이 단연 우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원 감염에서 주로 분리되는 균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오는데요. 그래도 일정한 트렌드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미국 NNIS라는 기관에서 1980년대 후반에 조사해봤더니만 그람 양성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배웠던 황색 포도알균, 그 피부감염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분리된다. 그 당 무렵에 우리나라 조사, 85년 국내 조사를 해봤더니만 대장균, 그 다음에 농농균, 그 다음에 포도알균 중에서 혈장 홍교효소 음성 포도알균, 그러니까 병원성이 높지 않은 포도알균, 그 다음에 혈장 응고를 하는 황색 포도알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순서는 대장균이 제일 많았다. 그러더니만 점차 황색 포도알균의 분리가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96년이 되어서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황색 포도알균이 이제 1등이 됐습니다. 17.2%. 그 다음에 농농균, 대장균, 폐렴막대균 순으로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황색 포도알균이 제일 많이 분리되는데 그 분리된 황색 포도알균 중에 대부분인 거의 80%에 달하는 78.8%가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황색 포도알균이에요. 저번에 배워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황색 포도알균을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페니실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니실린에 대해서 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메티실린계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티실린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고 그게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죠. 여기에 다시 반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썼는데 지금은 방코마이신에 대해서도 중등도 이상의 내성을 내는 황색포달균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에 국내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때도 입원 환자의 한 10% 정도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 2010년에 이제 중환자실 위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51만 8,620 환자 병일 땅이니까 환자가 입원한 날수를 곱한 거예요. 환자 수 곱하기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수 곱한 거. 그게 51만 8,620건에 3,900건, 4,000건 정도의 병원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1,000 환자 병일당 7.65 정도, 7.65건 정도의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입원하면 입원할수록 감염력이 높다라는 걸 예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 2013년에서도 계속 중환자실 중심으로 감염률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감염률은 이 정도 됩니다. 1.01, 1.47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 그럼 걸리면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거죠. 이게 일단 환자가 의료 관련 감염 또는 병원 감염에 걸리려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파서 다른 이유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병원 감염이 되면 퇴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질병 걸려왔던 것들이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 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입원했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입원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고 심하면 잘못하면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병원 감염에 의한 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심장병, 암, 뇌졸중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병원 감염이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큰일이죠. 그 다음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추정해 보니까 병원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의료비용이 연간 한 850억에서 1580억 정도. 이건 다 누가 부담합니까? 환자들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GE라는 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 가전 또는 자동차 가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의료기기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미국 얘기인데 연간 170만 명이나 감염되고 그중에 한 9만 9천 명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죽고 35조 달러 정도의 돈이 소모되고 있더라. 미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조사한 뭐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그럼 의료 관련 감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몰래 감추거나 이러다 보면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떠오를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의료 관련 감염을 차단하고 방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전국 병원 감염 감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코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의료법에서 이걸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47조 가면 병원 감염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년마다 그 규모가 달라졌어요. 2016년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17년, 2017, 28년 이렇게 되면서 병원의 규모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이면 감염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뒀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그전에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중환자실이 없어도 200병상 이상이면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종합병원하고 그다음 150개 병 이상의 병상 갖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관리위원회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감염관리요원을 선정하고 배치,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위생관리 병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것 관련된 처리 규정 있잖아요. 자체 규정을 어떻게 제정하고 개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는 2012년에 삭제된 게 있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은 감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일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염관리실을 둔 거예요. 그래서 감염관리실은 병원 감염의 발생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감염관리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하고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실무적인 일들을 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는 저 위에 있는 행정적 위원회고 실질적인 업무는 감염관리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되어서 일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료법 47조에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 뭐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간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 법규도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건데 법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4학년쯤 되면 또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장, 간호부서장, 진단검사부서장, 진단검사부서장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수간호사가 되거나 간호부장이 되면 이 감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뭐 과반수 출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실은 다음 중 한 명을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다른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감염관리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 인력이 근데 이 인력은 전담 근무입니다. 전담 근무. 그래서 딴 일은 안 하고 감염관리 업무에만 주로 일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사람은 또 전담 근무를 할 때는 엄격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염관리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침은 어떻게 만들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염 자료는 어떻게 모으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미생물, 수동멸균 이런 거 그 다음에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매년 16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병원, 간호사회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염관리실에도 한 명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병원 규모에 따라서 사람 수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아야 될 것들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배치 기준이 이 상급 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나누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돼 있죠. 병상 수에 따라서 의사는 몇 명 이상 그 다음에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사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정하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아마 수간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감염관리실에서 업무를 하게 되거나 감염관리실의 간섭을 받게 돼요. 간섭을. 그래서 감염관리실이 뭐 하는지를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 내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 내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감염병에 대해서 유행 발생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 교육 상담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사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인데 이걸 서베일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계적으로 기관 내에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발생 분포, 그다음 위험 증감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을 잘 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 발생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인시던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에 특정 환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건수를 발생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 프리벌런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특정 시점에 특정 환자군에서 존재하는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률은 일정 기간에 새롭게 발생하는 거고 유병률은 한 집단 내에 일정 기간 내 한 집단 내에서 지금 몇 명이나 병에 걸려 있냐 이게 유병률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숫자로 나눠 가지고 그 의료기구 전체에서 사용 일수나 사람수나 이런 걸 나눠 가지고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환경 관리를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감염관리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걸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염관리 규정의 기본이 되는 게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기준인데 1980년 후반에 이 감염관리 규정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HACP라는 데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본 거 보면 유행 발생을 조사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염 유행도 조사하도록 뭐 그런 이제 용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행 발생을 조사하면서 법정 감염병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잘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염 관리와 관련된 물건, 그다음 수술 도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 기구가 있고 이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염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진 지침들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소독은 배웠죠, 그죠? 소독. 기억이 안 나죠? 실습을 하고 그랬으면 훨씬 난 텐데. 야,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다 꺼놓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가 있는 거야, 다? 나 혼자 떠들고 있나 봐. 얼굴들은 안 보이고 다 천장만 보이고. 그렇네. 소독은 어떤 대상체에서 미생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과정인데 가역적인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 조작을 없애면 다시 균들이 살아나. 그게 소독이고 멸균은 화학적인 방법이든 물리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조작을 가해가지고 그때 대상 물체의 미생물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멸균이고요. 그 다음에 섞여있는 미생물 중에서 병원성이 있는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넣는 약, 그게 이제 살균제 뭐 이런 말들을 쓰고 피부는 소독제라는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에 일반 지침 무슨 지침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대상이 뭐냐면 의료 환경에서 처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물품은 일반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되고요. 그 기구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기구는 뭐냐면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걸 갖고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되게 높은 거. 어떤 거겠습니까? 몸속에 생리적 방어벽을 뚫고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수술도구, 심장 카테터, 혈관 카테터, 요로 카테터, 인체내 삽입물, 내시경 부속품. 내시경도 그냥 윗속에 넣거나 대장에 넣으면 상관없는데 생검이라는 건 한 조직을 뜯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 조직을 뜯어내는 겸자, 절단기 이런 것들은 상처를 내면서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런 게 바로 고위험기구. 이건 당연히 멸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준위험 기구라는 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균을 미생물을 옮길 위험이 없는데 일단 점막에 접촉하는 것들은 세균을 미생물을 옮길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손상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호흡치료기구나 아니면 마취기구, 그 다음에 내시경, 그 다음에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고온 멸균해서 멸균하는 게 중요하고 안 되면 화학소독제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비위험 기구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 소독인데 병원에 뭐 어떤 게 있겠어요? 혈압계 같은 거 있죠. 혈압계 이렇게 팔에다 감잖아요. 그 다음에 청진기, 그 다음에 심전도, 그 다음에 책상, 침대, 테이블, 린넨, 병실 가구, 그 다음에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기,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변기 물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접촉을 통해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항상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 수준은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그러면 오래만 하면 세균의 그 아포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산화염소, 또 6% 과산화수소, 과초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이고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 그 다음에 진균, 곰팡이는 불활성화시키는데 아포는 죽이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차염수산 나트륨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페놀, 요오드포예요. 지금 우리가 손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 내지 80% 알코올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간 수준의 소독이 되겠고 요도포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타딘, 포타딘 같은 소독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간 수준의 소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일부는 죽일 수 있지만 결핵균이나 세균의 아포 이런 것들은 잘 죽이지 못하는 그런 소독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런 소독제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좋을까요? 일단 많은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빨리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좀 섞이거나 희석되어도 살균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거기 오염되어 있는 균들을 죽인다면 잘 씻어내는 그런 역할들, 자기도 잘 씻겨져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서는 독성이 없어야 되고, 환경에도 해가 없어야 되겠고, 물에 잘 녹으면 좋아요. 냄새 없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막을 형성해가지고 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같고, 희석해도 안정돼야 되고, 값도 좀 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성적인 소독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이 1994년 힙팩에서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병원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응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혈액, 체 같은 데 있는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의료인이 환자 접촉할 때 감염을 차단하고 도록 일반적으로 행하도록 고안된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 씻기, 그 다음에
혈액체 분비물 같은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장갑 끼기, 그 다음에 분비물이 튈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 눈 보호대 쓰기, 가운 착용하기. 이거 평소 병원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 다룰 때 찔리지 않도록 하기. 그 다음에 특정 균이 있는 환자, 위험한 균에 오염된 환자를 다룰 때 쓰는 방법,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 경로에 따라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은 장내에 있는 균인데 균 교대 현상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황색 푸달균 같은 접촉으로 전파되는 균들은 격리실을 사용하거나 병실 출입할 때 장갑이나 가운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괴렉, 홍역, 수두 등 공기매개 전파구는 음압병실 같은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마스크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말 전파 정도 되어 있으면 여기는 환자에서 1m 이내에 접근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 예전에 코로나 메르스 이전에는 1m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메르스를 딱 겪고 나니까는 1m가 아니라 몇 메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지금 비말 전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m죠, 그죠? 2m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전파 경로는 접촉입니다. 접촉. 환자 간 또 의료진 과의 접촉, 그 다음에 환경인 린넨이나 침상 같은 것과의 접촉으로 전파가 되고요. 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위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위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손 씻기고, 지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 씻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는 실험을 해봤는데, 알코올로 닦는 것보다 비누로 씻는 게 코로나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래요. 미생물 중에 세균은 알코올이 더 효과적인데, 코로나19는 여러분 배웠듯이 이 껍질이 있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씻을 때 비누에서 쉽게 파기가 돼서 감염력을 소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손을 비누로 자주 씻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면, 이게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거든요.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다가 자기 손을 꾹 찍으면, 그 다음에 배양을 하면 이렇게 점점점 나온 게 자란 세균들이에요. 그런데 손을 찍을 때 한 손은 손을 씻고 한 손은 손을 씻지 않고 찍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균 자라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그만큼 손 씻기는 효과가 좋은 단순한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을 씻다가 보면은 씻는 부위에, 그러니까 뭐 비누칠하고 물로 씻긴 하지만 균들이 있으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있기 쉬운 곳, 그 다음에 보라색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살색은 여기는 흔히 우리가 잘 씻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을 펴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손 씻을 때 그냥 손등, 손바닥 이 정도 씻고 손가락 사이 비비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척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이 남아있다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방법의 표준이 이런 표준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반지하고 시계 풀는 겁니다. 반지하고 시계. 왜냐하면 반지나 시계를 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방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위한 소독을 할 때는 반지, 시계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장갑 찢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적신 후 비누를 가지고 손바닥부터 씻어줍니다. 그게 스텝 1.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손등으로부터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씻어주는 게 스텝 2번, 3번. 그리고 아까 앞쪽 그림에서 봤죠. 의외로 잘 씻지 않는 것이 손끝이에요. 그래서 서로 손끝을 마주 보고 비비면서 씻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잘 안 씻기죠? 엄지손가락하고 검지 사이에 그 골진 부분. 거기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보면 손금들이 있어서 그 손금 있는데 균들이 묻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손목 있는 데를 씻어주는 이런 게 표준적인 손위생 방법이에요. 나중에 실습을 하거나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손위생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칙은 접촉하기 전후에 흐르는 물에서 비누로 손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년 병원에 가시면 이 병원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인들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예요. 자, 그러면 세 직종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기사. 세 직종 중에 누가 가장 손을 자주 씻을까요? 대답들을 안 할 거니까. 기사 선생님들이 제일 손을 잘 씻어요. 우리가 해보면.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이유는 뭘까 보면 일단 뭐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외래 가면 끊임없이 환자들을 만나니까 매번 손을 씻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감염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게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항상 지적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누로 손 씻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소독제를 사용해서 씻어야 되는데 그게 주사 놓거나 도관 삽입하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상처 소독할 때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오염된 환자와 접촉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소독제를 섞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 앞에도 또는 여러분들 어디 기관에 가면은 소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씻는데 이게 살균은 되는데 더러운 것들이 손에서 씻겨나가지는 않아요. 오염물질 제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할 때는 알코올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짬 날 때마다 비누로 손을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막 씻고 난 다음에 그 타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의 특수한사항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수도꼭지나 이런 데 균들이 있어서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스 한참 돌 때 사스가 어떻게 전파됐나 알아봤더니 뭐 때문에 전파됐냐면 엘리베이터 스위치 그 다음 메르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의 밀도가 높잖아요. 미국 같으면 2층, 3층 건물 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10층, 20층 지어놓고 병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끝으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막 눌러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침 콜록콜록 할 때 손으로 막고 있던 손에 바이러스가 묻은 거를 갖고 스위치를 누르니까는 스위치에 묻어있던 것들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 보셨겠지만 학교 스위치에 뭐 구리 이온이 나오는 비닐로 스위치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효과 없습니다. 효과는 세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그걸로 죽을 리가 없고요. 거꾸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비닐로 싸놓고 나니까 우리가 소독제로 그 스위치 같은 걸 마음 놓고 닦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차, 오염,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신경을 쓰고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기 얼굴, 손, 뭐 이런 데를 수시로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르는 사이에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환자나 다른 동료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부위별 병원 가면 예방법으로 가면 여러 감염은 도뇨 삭관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사용하는 걸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폐쇄 시스템을 유지해라. 무슨 얘기냐면 전에 배웠죠. 이 도뇨관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상행 감염, 어센딩 인펙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도 끝에서부터 균이 들어가서 방광으로 갔다가 요관을 통해서 신장으로 가잖아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뇨관을 삭간한다 하더라도 그 도뇨관 끝에서 나오는 간에다가 오줌 주머니를 채울 때 균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완전히 닫힌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고요. 필요하면 항생제를 투여해라. 손 씻기, 장갑 착용을 생활해라. 그 다음에 수술 부위는 소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혈당 조절시키고 그다음에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담배는 왜 못 피우게 하냐면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이 마취를 하고 수업을 하면요. 그 수술이 깨고 난 다음에 폐에서 분비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담배 때문에. 근데 그게 수술하고 나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재채기를 못하니까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폐렴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기간만 입원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은 어떻게 손톱 짧게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제 사용해서 5분까지 길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들을 항상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는 수술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고 수술 후는 드레싱이라고 소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폐렴이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폐 속에 찌꺼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를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함으로써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혈류감염은 주로 카테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잘 해야 되고 적정 시간 내에 교환해주고 소독 잘 해야지 전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감염된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환자를 격리하는 지침이 이제 1980년대 마련됐는데 거기 이름이 표준주의, 전파 경로별주의, 정상별 또는 경험적 주의, 보호환경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주의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는 다 에이즈 환자다 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즈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된다고 그랬죠? 혈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체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액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 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환자가 다 검사하지 않고서는 뭐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이즈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파 경로별주의는 그것만 가지고는 처방받기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감염성이 높은 병원균,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는 어, 이제 표준주의도 하고 동시에 전파 경로별주의를 해야 되는데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매개 감염 격리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접촉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런 얘기고 비말은 크기가 5마이크로보다 더 큰 호흡기 분비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단기간 공기에 부유돼 있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1m 이내 거리에서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2m까지 늘어났어요. 2m까지.
그리고 병실 거리도 이제 그렇게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맥의 감염은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잘 떨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19가 공기맥의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파는 주로 거의 접촉이나 그다음에 밀접 접촉에 따른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리 주의별 적용 대상과 주요 방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골수이식을 받는 환자, 이런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골수이식은 어떤 때 받나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 같은 거 내가 걸렸을 때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화학 치료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조혈세포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공여자의 골수를 이식받게 되는데 이때 면역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호 환경 속에서 이식을 받고 안정화될 때까지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보통 음압병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보호 환경은 양압병실이에요. 양압병실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많아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결핵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은 음압병실에 넣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침을 하거나 하면 나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병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압병실에 넣어서 공기를 정화하면서 균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보호 환경에서는 환자한테 미생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깨끗한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서 공기가 항상 바깥쪽으로 흐르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는 미생물이 없도록 항생제나 이런 걸로 깨끗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들에 대한 다제 내성균 관리가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제 내성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인데 이게 왜 증가하냐면 첫째는 항생제를 원암용하다 보니까는 죽지 않은 내성 생긴 것들이 자라나서 그거를 다른 세균들한테 전파시켜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꾸 내성균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항생제 원암용 방지하고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RSA 같은 메티실린 내성 포도알균, 그 다음에 방쿠마신의 저항성이 있는 장알균, 그 다음에 방쿠마신의 저항성이 있는 포도알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엄성균 중에서는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라고 해서 ESBL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존의 항생제에 안 듣는 그런 균들,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NDM1 생산 장려균 세균, 이건 인도에서 발견됐거든요. 인도 뉴델리에서 발견돼서 된 건데 그 뉴델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NDM1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웬만한 항균제, 항생제에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병원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다 보면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함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폐기 방법대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나뉘어서 관리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 일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은 조직, 그 다음에 병리 조직, 그 다음에 사람한테 손상을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 화학물질, 혈액 이런 것들에 오염된 것들을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일반 의료 폐기물은 그냥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같은 게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이런 것.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수술 같은 거 하면서 피 닦아낸 꺼즈 같은 것들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게 위해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용기에 즉시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진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전용 용기를 비치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용 용기가 다 쓰고 나면 밀봉을 하고 이중 이상의 포장을 해가지고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고, 재사용하면 안 되고, 옮겨 담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 본 적 있죠? 모양은 다 비슷한데 바이오 해자드, 무슨 오락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색깔이 달라. 색깔이 녹색,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이 있는데, 녹색은 재활용 태반, 빨간색은 격리, 노란색은 위해, 까만색은 일반. 격리, 위해, 일반은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데, 재활용 태반은 이 사람 태반을 약이나 무슨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가 나 있고, 그거는 별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 마크가 있는 용기에 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폐기물은 또 전용 용기에 담아서 색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보관도 보관 시설도 그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두고 온도 같은 것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걸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란 거는 위해,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격리,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일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 격리, 위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일반은 여기다가 이제 꺼지 같은 것들을 버리는데 비닐봉지가 있고 바깥에 박스가 있어서 이중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꽉 차게 되면 이거를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지. 이제 병원 직원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미리 해야 되고, 정기 검진을 해야 되고, 직원에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신한 직원들은 특별하게 별도로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임상 실습 돌기 전에 이러한 병원성 예방접종 했는지 결과를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엄청 세졌어요. 예전에는 뭐 B형 간염, A형 간염 이 정도만 검사하면 됐는데 지금은 요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 병원에서 워낙 병원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중에 뭐 피해 노출된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일단 피를 짜내고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제로 닦아내고 소독을 하고, 눈, 코, 입이 노출되면은 흐르는 물로 씻고 세척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결례실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2년, 3년 후배가 옛날 경찰병원에서 인턴할 때 환자 피 뽑다가 주사 바늘에 찔렸는데 그 환자가 B형 간염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형 간염에 노출돼서 일주일 지나가지고 전격성 간염으로 간 부전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B형 간염은 여러분들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항체 힘을 꼭 확인해야 되고, 특히 여성들은 풍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풍진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풍진 예방 접종은 꼭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접종 대상자가 의료인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제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인 환자들, 노인들이 맞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 감염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법으로 강화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 감염을 줄일 수 있어요. 의료법이 개정됐고 200병상 밑으로 줄어들었고 감염관리실 하도록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감염관리실의 눈치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